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교육부 총리를 비롯해서 법무부 장관 등 장관 인선과 차관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 일자리 추경 등을 위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할 예정인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에 전국이 어떻게 풀려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한 달간 지지율이 사상 최대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시정연설 이후에 야당도 나름 성기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많은데요. 바로 이 부분이 이번 한 주 전국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밤새 들어온 소식부터 얘기를 해보죠. 북한 노동신문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우리가 흔히 ICBM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ICBM 발사가 임박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북한 핵실험지구로 포착됐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었네요. 맞습니다. 이 북한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움직임이 긴박해지는 등 이 핵실험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아사히 신문은 그 익명의 그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 풍계리 핵실험장에 핵물질 관리와 실험 결과 평가를 담당하는 과학자들이 모여들고 있고, 풍계리 핵실험장으로 가는 그 검문소로의 그 통행도 차단이 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 그 핵실험장 안에서의 그 차량과 사람의 통행도 빈번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이런 동향이 과연 핵실험으로 바로 이어질지 아니면 그 준비나 점검 상태에서 그대로 끝날지는 알 수 없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에도 이 같은 움직임이 좀 포착된 바 있다고 보도를 했고요. 그때도 상당히 좀 긴박하게 핵실험이 임박해 있다, 이런 그 언론 보도들이 나오기도 했었죠. 중국은 그 당시 그 베이징과 평양을 잇는 이 중국 항공 이 정기편을 일시 중단하는 등 그 긴급하게 그 대응한 바 있는데요. 이 북한 노동신문은 그 지난 10일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할 때가 결코 멀지 않았다는 이제 그 논평을 내기도 했었죠. 걱정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뭐 미국이나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그 카드인지 아니면 정말 이게 만약 핵실험하고 ICBM하면 이게 압박 이 카드가 아니라 실제로 중국이나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한 실제적 위협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미국은 이제 북한이 ICBM 이른바 그 대위권 재도입 기술에서 상당한 진전을 좀 이룬 것 같다,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기도 하죠. 자, 미국과 중국이 포괄 대화 일정을 20일 정도 앞당겨서 6월 말에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죠. 네, 역시 그 일본 아사히 신문의 보도인데요. 이 북한 문제 때문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시진핑 그 중국 국가주석 지난 4월 이제 정상회담을 갖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그 양국의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이른바 100일 계획을 이제 그 세워서 그 추진하기로 했고, 이에 따른 이제 그 포괄 대화를 갖고 이제 그 이를 평가하기로 했는데, 그때 이제 그 100일 계획에는 그 중국 측의 그 압박과 그 외교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그 해법을 찾는다, 이런 방안도 이제 그 포함이 됐었거든요. 예. 그러나 그 최근 북한의 그 잇단 그 미사일 발사 등 그 북한의 그 도발이 계속이 되자 일단 미국 측이 이 북한 문제를 좀 선제적으로 그 다루기 위해서 미중 포괄 대화를 당초 그 7월 중순에서 6월 말로 좀 앞당겨 실시하자, 이런 제안을 중국 측에 내놓고 있고 이를 이제 그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인데요. 6월 말이면 문재인 대통령의 그 방미가 예정되어 있는 이제 그 시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상곤 교육부 총리 그리고 국방, 법무부 장관 이 4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를 발표를 했죠. 네, 맞습니다. 지금 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그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이제 그 내정이 됐고요. 국방부 장관에는 그 송영무 전 해군 참모총장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가 지금 내정이 됐습니다. 그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 원장이 그리고 환경부 장관에는 이 김은경 지속가능센터인 그 지우 대표가 이제 내정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서 그 18개 부처 장관 가운데 그 11명의 그 장관이 이제 발표가 됐죠. 이 교육부 총리와 장관 내정자들 그 해당 분야의 그 전문가이자 그 개혁 성향이 그 뚜렷한 것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이 김상곤 교육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경기도 교육감으로 이 무상급식과 그 혁신학교, 학생 인권조례 도입 등에서 그 선도적인 역할을 했었고요. 안경환 그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장관이 되면은 그 1950년 김준현 전 그 법무부 장관 이후에 그 처음으로 검찰 출신이 아니고 또 그 고시 출신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 이제 그 되게 되죠.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그 2004년 윤광웅 장관 이후에 13년 만에 그 첫 비육사 그 출신 국방부 장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들 그 부총리와 그 장관 후보자들 평소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정책 브레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고 또 특히 이번 그 대선 캠프 출신이라는 점에서 그 주목이 되고 있죠. 자, 근데 아직 그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의 청문회 보고서는 채택이 안 되고 있죠? 네, 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그렇고요. 또 이제 그 김인수 그 헌재소장 후보자도 아직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5명의 그 장관 후보자를 다시 발표를 했다는 것은 일단 조각의 그 속도를 내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이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그 신속한 그 조각의 그 필요성을 이제 부각을 시키면서 이 국회에 그 공을 넘긴 꼴이 되고 있는데요. 이왕 맞을매라면 한꺼번에 맞자. 뭐 이제 이런 것도 정치적인 셈법이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죠. 예, 그런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일자리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는데 여기서도 어떤 식으로든 뭐 지금 인선 뭐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언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포함해서 이번 주가 그 전국 흐름에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 청문회 보고서 그 채택 거부 등으로 꼬인 전국 해법의 그 주된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이 시정연설에 앞서서 이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와 이제 회동할 예정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이제 그 추경 예산은 물론이고 강경화 후보자 등 그 조각에 대한 그 협조도 그 당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이제 그 시정연설이면 뭐 국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국민을 상대로 한 그 직접 호소에 나서는 방식이기도 하잖아요. 여기에서 뭐 여론에 좀 호소할 것으로 좀 보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또 그 자유한국당이 불참을 그 통보하긴 했지만 국회 상임위원장단과의 그 오찬 회동도 계속 그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예. 14일 되는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그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제 네. 그리고 또 그 김영춘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있게 되고요. 15일에는 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이제 잇따라 열리게 됩니다. 예. 예.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첫 국회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일자리 예산이 담긴 추경 편성에 야권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직접 나서는 건데요.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가 정치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 위원장님, 김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태년입니다. 예. 자, 이 현직 대통령이 추경 예산과 관련해서 국회 시정연설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죠, 그죠?
예, 아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추경을 제출한 후에 시정연설하는 것은 헌정사상 최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은 이제 본회산 제출해놓고. 그렇죠. 시정연설을 하시죠. 근데 지금은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세 당이 모두 추경에 반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변화가 좀 있을까요? 예, 제가 야당 의원님들 많이 만나보고 있는데요. 예. 예, 지금은 이러저런 이유로 선뜻 찬성해주겠다 이런 말씀들을 안 하시지만 이제 예결위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추경에 협조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정부에서 추경 제출하고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는 거 이게 그만큼 추경이 시급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네. 시기적으로는 언제까지 마지노라인입니까? 추경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집행 시간 때문에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그렇죠. 6월 임시국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이번 6월 임시국회 때 처리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추경 문제에 있어서 통과가 안 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가재정법상 보면은 전쟁,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협력 이런 때 있을 때 추경이 편성되도록 돼 있죠. 그죠? 하도록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야당은 이게 법적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저희들은 이제 충분히 된다라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 주신 것 중에 경기 침체, 대량 실업의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추경 편성 요건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우리 경제를 보면은 수출은 조금 늘긴 했습니다만은 특정 제품 군을 중심으로 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전히 내수 회복세는 견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소득이 감소를 해서 이 소득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하위분위의 소득이 더 악화되고 있죠. 분배가 여전히 안 좋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실업률인데요. 예, 지금 실업률이 여보세요? 예. 4.2%입니다. 예. 4.2%는 어떤 정도의 숫자냐면은 IMF 직후에 실업률이 한 4.5% 정도 됐었으니까 이게 아주 악화되어 있는 지금 상태고요. 특히 청년 실업률이 지금 11.2%를 넘어섰고요. 체감은 훨씬 높아요. 체감 실업률은 24%를 넘어서고 훨씬 높아요. 일자리 위기입니다. 이걸 선제적으로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은 다음에 국가적으로 큰 재난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면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할 때 한 달 남짓 지나서 추경안 제출을 했었거든요. 그때 정부가 주장했던 논리가 가계부채 지속 상승, 취업자 증가세 빠르게 둔화, 경제 활력을 위한 모멘텀 필요 이런 거였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추경액이 한 17조 3천억 정도 됐는데 그때는 전에 국채 발행 추경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국채 발행 없이 세계 잉여금하고 초과 세수분으로 편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2013년도에도 저희 민주당이 협조를 했었거든요. 더구나 이제 이번에 민수위도 없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요. 야당에서도 대승적으로 이번 추경에서는 더구나 일자리 중심으로 만든 추경이니까 또 국채 발행도 없이 하는 거니까 좀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야당은 왜 반대한다고 보십니까? 상황이 이런데? 글쎄요. 이제 원래 처음부터 찬성하고 나오지는 않으시겠죠. 더더욱이나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이게 이제 공약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때 이 대통령이 취임하면 추경을 통해서 우선 급한 공공부문 일자리부터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이 공약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킬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지금 야당이 반대하는 거는 일종의 전국의 주도권 문제와 관련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이제 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예. 아주 또 그 성실하게 또 진지하게 야당에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너무 심하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는데 심하게 말씀하셔야겠다. 예. 아니, 근데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추경이 통과가 되면 가시적인 효과가 금방 있다고 보세요? 있을 거라고 보세요? 눈에 확 띄는 그런 가시적인 효과는, 이렇게 추경 규모로 봤을 때, 얼마나 크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지금 더 악화되는 것은 막아야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업률이 지금 4.2%의 청년 체감 실업률은 24%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내지 못했을 경우에 생기는 상황들이 끔찍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추경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일자리 공공부문 일자리 한 4조 정도 일자리 창출에 한 4조 넘게 좀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여건 개선에 한 1조 한 2천억 정도. 그리고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에 한 2조 3천억 정도 집어넣는 거거든요. 또 그거 이제 또 지방재정을 보관하는데 한 3조 5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상당한 효과는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한 11조 정도 규모가 어떻게 보면은 시중에 이렇게 풀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구매력을 더 높여주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비와 어떤 기업의 매출 확대, 그리고 이 경제 활성화, 이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시정연설 전에 국회의장하고 여야 지도부를 만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네네. 예. 보통 관례상 그렇게 하죠. 예. 거기에서 이게 일자리 추경뿐만이 아니고 인사청문회 문제에 대해서도 협조를 구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이제 새 야당이 다 조금씩은 다르긴 한데요. 예. 예, 지금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지금 인수위가 없이 출범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은 취임하고 일을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장관 후보자나 이렇게 인선을 하고 국회 청문을 요청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서라도 야당에서 너무 좀 야박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더더욱이나 이번에 추천된 후보들이 국민 눈높이에 봤을 때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의 자격 미달인가라는 측면에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도 면밀하게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꼭 이걸 어떤 야당의 체면 치레나 또 아까 말씀하셨던 전국 주도권 장악을 위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 이렇게 나서는 것은 현재 우리 국민들이 원활한 이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바람으로 봤을 때 야당의 태도는 옳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정자문위의 김진표 위원장이 정책 검증은 공개로 하고 도덕적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 이런 제안을 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그 인사검증 시스템과 관련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국회에서도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인사검증의 기준이나 시스템들을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여야 간에 좀 합의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방향에서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요. 지금 이제 도덕적 검증 문제는 언론에서도 먼저 제기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게 되면은 이걸 비공개로 했을 경우에요. 도덕적 검증 인사청문회 때 요 도덕적 검증을 비공개로 했을 경우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의혹만 이 언론이 제기된 의혹에 대한 어떤 속 시원한 대답을 못 듣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촘촘한 어떤 인사검증에 대한 항목이나 어떤 시스템,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예. 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 이거요. 예? 이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인데, 이거 되는 겁니까?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아직은 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금 제가 확답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검토는 긍정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직은요. 아직은 그렇다. 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임시공휴일로 뭐 지정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이게 이제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면 쉬는 회사는 쉬는데 안 쉬는 회사는 안 쉬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좀 불공평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들 다 감안해서 결정을 해야 될 텐데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보면은 OECD 국가 중에 노동 시간이 과하게 많은 나라 아닙니까? 엄청 많죠. 예. 멕시코 다음일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예, 그러니까 노동 시간 단축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한데요. 예. 그 중에 하나가 휴일을 늘리는 것도 있을 건데. 예. 사실은 또 노동 시간 단축은 또 우리가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도 꼭 필요한 조치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까지 다 감안해서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다시 돌아온 월요일 아침입니다. 7시 40분 20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죠. 나성수 캐스터. 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교통량 아주 많습니다. 우선 분당 수서로 성남 쪽으로 가는 길 고장차 때문에 밀리고 있는데요. 탄천 1교 부근 1차로 승용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청담대교 북단부터 정차가 되고 있는데요. 15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반대 도심 쪽으로도 복정 교차로에서 탄천 1교까지 정차인데 이 구간도 15분 정도 감안하셔야겠고요. 동부간선도로 이용해서 도심 성수대교 쪽으로 창동교에서 성동교까지 정체입니다. 이 구간은 1시간 가까이 소요된다는 거 참고해서 지나시길 바랍니다. 강변북로 이용해서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정체인데요. 이 구간도 1시간 가까이 예상하셔야겠고요.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로 이동하는 길 행주대교에서 여의도를 지나서 또 반포대교까지 계속해서 속도 떨어집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7년 만에 다시 쿠데타를 당한 기분이다. 지난 4월 출간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한 5.18 단체의 평입니다. 특히 고 조비오 신부에게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비난을 해서 고 조비오 신부의 유가족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자, 잠시 후에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도 나선다고 합니다.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시죠. 광주 용봉동 성당의 조영대 주임 신부 전화 연결도 있습니다. 조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잠시 후에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에 대해서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신다고 그러죠? 네. 예. 11시에 이제 가처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도 좀 말씀해 주시죠. 당연히 광주 5.18에 대해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왜곡하고 광주 시민을 폭도로 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명예를 훼손시키고 더욱이나 거룩한 성직자인 지금은 고인이 되셨으나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있어서는 아니 되죠. 그러므로 이 차제에 5.18에 대한 명예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하고 명예를 회복하고 그러기 위해서 단순히 한 개인의 감정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 회고록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예. 고 조비오 신부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면을 쓴 사탄이다, 거짓말쟁이다, 뭐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자신들이 이 5.18에 그런 엄청난 그 만행을 저지른 사람들이고 또 광주 시민들에게 그렇게 발포 명령을 했던 사람들로서 자신들의 그 죄상이
드러나는 것이 당연히 싫었겠죠. 그러니까 자신들은 결코 죄를 저지른 바 없다 하면서 자신들을 잘못을 감추고 그래서 자신들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들의 죄를 들춰내는 조비오 사제에 대해서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러니까 똥 묻은 게 재 묻은 게 나무란다는 그런 말이 있나요? 그래서 감히 사제 양심을 대변하는 그 사제에 대해서 그렇게 성자의 탈을 쓴 새빨간 거짓말쟁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명예를 훼손시켜가면서까지 자기의 거짓을 감추려고 하는 거겠죠. 예. 뭐 본인들은 그 발표문을 내리지 않았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렇죠. 예. 네. 근데 고 조비오 신부님이 이런 말씀 하셨죠.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신 적이 있죠. 그죠? 예, 예. 예. 예, 말씀하시죠. 신부님께서는, 여러 차례 공적으로나 또 우리 가족들과의 만남 중에도 사적으로나 정말 그 5.18 그 헬기 기총소사에 대해서 정말로 사제적인 양심을 가지고서 자주 증언을 하셨죠. 그 신부님께서 무슨 다른 개인적인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5.18을 그런 그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 일신의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증언을 한 것이죠. 근데 그 국과수에서 지난 1월이었었죠. 광주 전일 빌딩에 남은 탄원은 헬기 사격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죠? 네. 그러면은 고 조비오 신부님께서 증언한 상황이라는 것에 대한 이 증거가 나왔다. 이렇게. 그런 거죠. 예?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렇죠. 이것은 뭐 조비오 신부님만이 증언한 것이 아니라 포커스 목사님도 물론 이제 사진도 제출해 주셨고, 근데 그 외에도 많은 시민들의 증언이 있고 목격자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예. 다만 무엇보다도 우리 사제는 그 누구보다도 양심적으로 정말 하느님 앞에서 한 점 거짓 없이 그 진상 규명을 위해서 그렇게 증언하신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 하여간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자신은 5.18과 관련이 없다. 5.18 취해를 위한 시킹굿의 제물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부인이신 이순자 씨도 우리 내외도 5.18 사태에 억울한 희생자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참으로 너무나도 정말 파렴치합니다. 어떻게 정말 손으로 해를 어찌 가릴 수 있겠습니까? 예. 분명히 이 역사의 온갖 그런 자기들이 저지른 만행들은 아무리 무슨 해고록을 낸다 해도 감출 수가 없는 것인데요. 그렇게 자기들이 광주 시민들에게 무차별 난사하고 그렇게 엄청난 그 만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희생지물이라는 말을 했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고, 오히려 그런 말들 때문에 광주 시민들은 정말로 더욱더 분노를 감출 수가 없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다시 발포를 받는 그런 지금 심정입니다. 직접 사과를 받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 당연히 정말 사과를 이미 했어야 하고, 이제 나이도 그렇게 들었으니까 이제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진실로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역사와 국민 앞에서 사죄하고 그래야 될 판에 오히려 그렇게 온갖 거짓을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게 바로 이게 바로 사악한 악한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악마라는 단어를 쓰면 싫어하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악마는 존재하고 그런 악마에 점유당한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는 그런 거짓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두환 악당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인 지금 사악한 악의 세력에 의해서 그 영혼이 점령당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회고록 중에서 어떤 부분이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헬기 사격이 없었다라든가 또는 5.18은 폭동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든가 또는 북한 간첩이 개입해서 광주 시민들이 선동되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든가 또 무차별 민간인 살상은 없었다. 또 계엄군 발표 명령은 없었다. 자신이 십빙구세 재물이었다. 이런 식의 거의 10가지가 넘는 그런 허위 사실들을 이것들을 다 고쳐야 되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회고록을 아예 출판 금지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상규명 5.18 그 광주 민주항쟁에 대한 진상규명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십니까? 사실 진상규명이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그때의 정부 하에서 그리고 공안 그 시절에 모든 그런 그 관련 자료들이 제거되거나 혹은 왜곡되거나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그 진상이 제대로 드러나지를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안타깝게도 저쪽 다른 동네에서는 아직도 5.18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모르고 있고 또 그들의 거짓 증언들이 오히려 그들은 그런 거짓 증언들을 대로 알고서 곡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차제에 그런 참으로 이제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였으니까 올바로 진상 규명이 되어서 정말 5.18 그 민주항쟁이 이 나라의 역사를 바로잡기 참으로 참된 민주화를 위한 횃불이었고 또 광주 시민들은 폭도가 아니라 참으로 질서 있게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진정으로 피를 쏟아 싸웠다고 하는 것을 밝혀내는 그런 새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상규명, 이 부분이 이제 더 자세히 확실하게 돼야겠다는 말씀이신데요. 그죠? 네. 근데 5.18 기념식 이번에 다시 이제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도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도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자 그렇다면 새 정부에 꼭 바라는 점이 있다면 진상규명 이 부분부터 좀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정말 감동스럽고 또 문재인 새 대통령은 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느님이 보내주신 일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여러 적폐들이 많이 청산돼야 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지금 이 5.18 관련하여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드러나 있듯이 참으로 잘 이 진상 규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새 정부에서 정말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럼 이제 오늘 가처분 신청하시고 명예훼손은 고소를 하신 거예요, 지금? 네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고 조비오 신부님의 조카시죠. 조영대 신부와 함께 했고요. 저희가 이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입장이 있다면 저희가 또 한번 거기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도 가능하면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